독이 페드로 1세의 내장을 태우는 동안 포르투갈의 잔인한 왕은 왕실 침대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갔다. 한때 사랑을 위해 전 왕국에 도전했던 왕은 이제 자신의 피에 의해 배신당하며 쓰러졌다. 한때 날카롭고 단호했던 그의 눈은 이제 고통과 배신의 쓰라림으로 흐려졌다. 촛불이 돌벽에서 떨리며 그의 고통받는 영혼을 요구하러 온 악마처럼 보이는 춤추는 그림자를 드리웠다. 알코바사, 수도원의 어둠침침한 방에서 군주는 격렬한 경련 사이에서 떨고 있었다. 벽을 장식하는 풍부한 테피스트리는 그의 현재 상태를 조롱하는 것 같았다. 사냥과 승리의 장면들, 이제는 그의 몰락을 단순히 목격하는 영광의 순간들로 축소되었다. 의사들은 무력하게 그의 고통을 관찰하며 그들의 주인을 소모시키는 신비한 질병에 대한 이론을 서로에게 속삭였다. 그의 사랑하는 이네스 데 카스트로의 암살자들의 처형을 명령하고 그들의 여전히 박동하는 심장을 꺼낸 남자는 이제 자신의 아들에 의해 투여된 독에 의해 소모되고 있었다. 죽음의 냄새가 공기 중에 떠돌았고 청동 화로에서 태워지는 약초의 냄새와 섞였다. 수도사들은 조용히 돌바닥을 긁는 샌들과 함께 움직이며 귀신 같은 애도처럼 복도를 울리는 라틴어 기도를 중얼거렸다. 여전히 충성스럽게 남아있는 소수의 하인들은 주인의 일그러진 얼굴을 직접 바라보기를 피했고 한때 전 왕국을 떨게 했던 그 눈에서 같은 분노를 발견하는 것을 두려워했다. 열병이 그를 헛소리하게 만들었고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페드로는 그를 여기까지 데려온 순간들을 다시 경험했다. 그는 다시 젊은 시절 이네스와 함께 궁전 정원을 달리며 포르투갈 태양 아래에서 빛나는 그녀의 금발을 보았다. 그는 훔친 키스의 맛, 그녀의 옷의 향기, 산타클라라 궁전의 복도를 울리는 그녀의 웃음소리를 기억했다. 하지만 이러한 달콤한 기억은 곧 피투성이 악몽으로 변했다. 돌 위에 쓰러진 그의 사랑하는 이의 몸, 붉게 물든 그녀의 하얀 목, 그녀가 마지막 숨을 내쉬는 동안 쥐처럼 도망치는 그녀의 암살자들 산때 포르투갈 귀족들에게 왕관을 쓴 시체에 부패된 손에 키스하게 한 왕은 이제 한때 무자비한 통치자였던 그의 그림자에 불과했다. 한때 복수의 칼을 휘두른 그의 손은 이제 린넨 시트 위에서 약하게 떨고 있었다. 한때 죽음과 보복의 법령으로 권력의 호를 떨게 했던 그의 목소리는 이제 그를 배신한 사람들의 이름을 겨우 속삭일 수 있었다. 열병의 헛소리 속에서 페드로는 이네스를 불렀다. 그의 집착, 그의 금지된 사랑, 그녀의 죽음이 왕국의 기초를 흔든 원한을 일으킨 여자. 같은 왕국이 이제 그의 아들 페르난도가 그의 느리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조율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의 사랑과 복수의 전체 이야기를 목격한 나이든 궁정인들은 이제 사랑을 초월한 왕에 대해 형성되기 시작한 전설들을 재현하며 구석에서 속삭였다. 때때로 더 명료한 순간에 페드로는 자신의 운명의 아이러니를 볼 수 있었다. 그는 사랑하는 이의 암살자들을 무자비하게 처형하고 복수를 자신의 삶의 이유로 만든 그가 이제 자신이 그토록 사용했던 같은 독을 맛보고 있었다. 그는 이네스에 대한 사랑을 위해 자신의 아버지에게 도전했던 그가 이제 자신의 아들의 증오에 의해 파괴되고 있었다. 수도원의 종이 규칙적으로 울리며 그의 고통의 시간을 표시했다. 각 종소리는 마치 그의 관의 못을 박는 것 같았고 그를 마침내 사랑하는 이네스와 재회할 순간에 가까워지게 했다. 하지만 이 전망조차 배신의 쓰라림으로 얼룩져 있었다. 그의 세심한 계획들, 그가 건설하게 한 쌍둥이, 무덤, 그의 유일한 진정한 사랑 옆에서 계획했던 영원. 이 모든 것이 이제 그의 혈관에 흐르는 독의 쓴맛을 가지고 있었다. 사랑 이야기를 복수와 권력의 전설로 바꾼 왕은 어떻게 이 지점에 도달했을까? 자신의 아버지에게 도전하고 시체에 왕관을 씌운 군주가 어떻게 자신의 상속인에 의해 독살되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젊은 포르투갈 왕자가 처음으로 카스티아의 시녀에게 눈을 둔 수십 년 전에 시작된 열정, 배신, 그리고 복수의 이야기에 묻혀 있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관심을 끌었다면 우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어느 도시에서 우리를 시청하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계속 이어갑니다.
포르투갈 14세기 전반, 왕국은 용감한 아폰수 4세의 통치해 상대적인 평화와 번영의 시기를 살고 있었다. 무어인들과의 전쟁은 포르투갈 국경을 공고히 했고, 카스티아와의 동맹은 반도의 불안정한 안정을 보장했다. 리스본의 왕궁 복도에서 젊은 왕자 페드로는 튜터와 무기 장인들의 주의 깊은 시선 아래에서 성장하며 아버지의 왕관을 이어받을 날을 준비하고 있었다. 어린 시절부터 페드로는 궁정을 걱정시키는 기질을 보여주었다. 아폰수 4세의 계산된 외교와는 달리 왕자는 분노의 폭발과 고집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가 무언가를 결정하면 왕조차도 그의 목적에서 그를 움직일 수 없었다. 포르투갈 혈통의 유산인 그의 어두운 눈은 궁정인들이 시선을 돌리게 하는 강렬함으로 타오르는 것 같았다. 젊은 왕자는 군사훈련에서 두각을 나타냈으며 가장 경험 있는 무기, 장인들도 감탄할 만한 기술로 검을 다루었다. 왕실 사냥에서 그의 충동성은 그를 가장 위험한 사냥감을 쫓게 했고,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하고 동시에 두렵게 하는 무모함으로 멧돼지와 곰에 도전했다. 포르투갈 궁정은 그에게서 용감한 자의 합당한 후계자 전사왕의 약속을 보았다. 340년 이베리아 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는 복잡한 동맹의 일환으로 페드로와 왕실 혈통의 카스티아 귀족 콘스탄자 마누엘과의 결혼이 주선되었다. 신부는 카스티아의 가장 귀족적인 가문들 중에서 선택된 시녀들을 포함한 인상적인 수행원을 데려왔다. 그들 중에서 가장 높은 갈리시아 귀족의 후손인 이네스 데 카스트로가 두드러졌는데, 그녀의 녹색 눈과 금발은 포르투갈 태양의 빛을 담는 것 같았다. 페드로와 이네스의 첫 만남은 결혼식 축하 행사 중에 일어났다. 전통에 따르면 그들의 시선은 만찬 중에 이네스가 새 공주에게 와인을 서빙할 때 교차되었다. 그 순간에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그때까지 신부 콘스탄자에게 단지 예의 바른 예절만 보여주었던 페드로는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감정에 사로잡힌 것을 느꼈다. 이어지는 몇 개월 동안 왕자는 시녀로 있는 이네스가 있는 콘스탄자의 처소에 있기 위한 구실을 점점 더 자주 찾기 시작했다. 훔친 시선으로 시작한 것이 곧 궁전 정원에서 속삭이는 대화로 변했다. 열정은 마른 짚에 불이 붙는 것처럼 자라나 미래 포르투갈 왕의 모든 신중함과 이성을 소모했다. 콘스탄자는 멀리서 봐도 순진하지 않았고 남편의 행동 변화를 알아차렸다. 연인들을 떼어놓으려는 필사적인 시도에서 그녀는 이네스를 갓 태어난 아들 왕자 루이스의 대모로 지명했다. 교회법에 따르면 그러한 영적 관계는 페드로와 이네스 사이의 어떠한 미래 결합도 신성모독으로 만들 것이었다. 하지만 사랑은 지상적이든 신성하든 장벽을 알지 못한다. 상황은 1345년 콘스탄자가 두 번째 아이를 출산하던 중 사망했을 때 견딜 수 없게 되었다. 결혼 서약에서 해방된 페드로는 망설이지 않았다. 궁정의 공포와 아버지의 분노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네스를 코임브라의 산타 클라라 궁전에 설치했다. 무어인의 정원과 속삭이는 셈이 있는 고대 궁전은 시대의 모든 관습에 도전하는 사랑의 배경이 되었다. 코임브라의 그의 처소에서 페드로와 이네스는 궁정의 항의와 흘러다니기 시작한 은폐된 위협을 무시하며 왕과 왕비처럼 살았다. 이네스의 친척인 카스트로 형제들은 점점 더 자주 궁전을 방문하며 갈리시아 귀족의 영향력을 가져왔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포르투갈의 왕위 계승자는 다가오는 위험에 눈이 멀어 자신의 왕국의 이익에서 점점 더 멀어졌고 그의 눈을 멀게 하는 열정에 빠져들었다. 페드로와 이네스의 결합은 단순히 포르투갈 사회의 기초를 흔드는 도덕적 스캔들이 아니었다. 그것은 중세 이베리아 권력 구조를 떨게 하는 정치적 위협이었다. 카스트로 형제들은 그들의 누이를 통해 포르투갈 궁정에서 전례 없는 영향력을 얻었다. 그들의 정치적 영리함으로 알려진 갈리시아 귀족인 알바로와 페르난도 페레스 데 카스트로는 카스티아 전역에 걸친 동맹과 이익의 네트워크를 가져오며 산타 클라라 궁전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기 시작했다. 리스본의 권력의 홀에서 아폰수 4세의 고문들은 증가하는 우려와 함께 코임브라의 움직임을 관찰했다. 왕의 주요 고문인 디오고 로페스 파체코는 점점 더 경보적인 보고서를 제시했다. 카스트로는 그들의 야망을 숨기지 않았다. 그들은 포르투갈과
카스티아 사이의 가능한 연합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했고 그들의 가문과 포르투갈 왕실 간의 결혼을 제안했으며 심지어 콘스탄자와의 페드로의 아들인 젊은 페르난도의 왕위 계승권의 합법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페드로 자신은 그의 행동의 정치적 영향에 무관심해 보였다. 이네스에 대한 열정에 완전히 빠져 왕자는 국가 문제를 카스트로 형제들에게 위임하고 갈리시아 귀족을 선호하는 법령에 서명하며 아버지로부터 오는 점점 더 긴급한 경고를 무시했다. 이네스와의 자녀들, 주앙 디니스 베아트리즈는 포르투갈 궁정의 전통주의자들의 절망 속에서 왕실 왕자들의 모든 명예와 함께 양육되었다. 고문들의 압력과 왕국의 미래에 대한 진정한 걱정에 의해 압박받은 아폰수 4세는 처음에 외교적 조치를 시도했다. 그는 코임브레 사절을 보내고 멀어짐의 대가로 카스트로에게 토지와 칭호를 제안했으며 심지어 프랑스 공주와 페드로의 새로운 결혼도 제안했다. 모든 시도는 열정적인 왕자와 그의 사랑하는 이에 의해 경멸로 받아들여졌다. 상황은 1355년 겨울에 위기점에 도달했다. 왕실 의회의 비밀회의에서 디오고 로페스 파체코는 페로 코엘로와 알바로 곤잘베스와 함께 젊은 페르난도를 살해하고 이네스의 자녀들을 계승 계열에 놓으려는 카스트로의 계획에 대한 증거, 실제든 조작되었든를 제시했다. 고통의 밤을 보낸 후 아폰수 4세는 영원히 그의 명성을 더럽힐 결정을 내렸다. 이네스 대 카스트로의 처형을 명령했다. 운명은 완벽한 기회를 제공했다. 1월의 추운 아침, 페드로가 코임브라 북쪽 땅에서 사냥을 하는 동안 새 암살자 파체코 코엘로 곤잘베스는 산타클라라 궁전까지 말을 타고 갔다. 경비병들은 왕실 인장을 인식하고 저항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네스를 아이들과 함께 아침을 보내는 곳인 궁전 정원에서 발견했다. 그 다음 장면은 포르투갈 연대기의 가장 잔인한 에피소드 중 하나로 역사에 남게 되었다. 이네스는 남자들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그들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작은 아이들이 그녀의 침에 매달린 채 그녀는 자비를 구걸했다. 시인들이 그녀를 황사의 목이라고 부르게 한 그녀의 전설적인 아름다움은 잠시 동안 그녀의 처형자들조차 감동시킨 것 같았다. 하지만 국가의 이성이 동정심을 압도했다. 검이 그녀의 하얀 목을 관통했고 그녀가 사랑하는 이를 그토록 자주 만났던 정원의 돌을 붉게 물들였다. 페드로가 사냥에서 돌아와 그의 사랑하는 이의 시체를 발견했을 때 그의 변화는 즉각적이고 돌이킬 수 없었다. 열정적인 왕자는 그 순간에 죽었고 증오와 복수에 대한 갈증에 사로잡힌 남자에게 자리를 내주었다. 그의 고통은 그의 아버지조차 아끼지 않을 파괴적인 분노로 변했다. 불만족한 귀족들 사이에서 동맹을 모으면서 페드로는 도우로와 미노 사이의 땅을 황폐화할 내전을 시작했다. 성은 포위되었고 마을은 불타올랐으며 피가 포르투갈 들판을 물들였다. 한때 열렬한 열정으로 알려졌던 왕자는 이제 새로운 별명을 얻었다. 잔인한 자. 평화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공식적인 합의를 통해서만 회복되었지만 모두가 그것이 단지 일시적인 휴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페드로는 결코 용서하지 않았다. 2년 동안 그는 복수를 세밀하게 계획하며 조용히 증오를 키웠다. 1357년 아폰수 4세의 죽음은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포르투갈 역사의 남을 원한의 시작에 불과했다. 357년 페드로 1세의 대관식은 단순한 승계 의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포르투갈 역사를 나눌 통치의 시작이었다. 브라가의 대주교가 리스본 대성당에서 그의 머리에 왕관을 씌우는 동안 더주의 깊은 궁정인들은 그의 눈에서 특이한 빛을 알아차렸다. 그것은 새 왕의 자부심이 아니라 오랫동안 억제되어 온 복수의 화염이었다. 일반 민중에게 페드로는 곧 놀랍도록 공정한 통치자로 드러났다. 그는 동방 이야기의 칼리프들처럼 변장하여 왕국을 돌아다니며 그의 신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직접 관찰했다. 그는 순회 법정을 설립하여 왕실 정의를 가장 외딴 마을까지 가져갔다. 그는 그들의 특권을 남용하는 귀족들을 엄격히 처벌했고 그들의 사회적 출신에 관계없이 도둑과 살인자들을 주저없이 교수형에 처했다. 그의 통치의 이 측면은 그에게 정의로운 자라는 별명을 가져다 주었다. 하지만 권력의 가장 가까운 서클에만 알려진 다른 페드로가 있었다. 이는 잔인한 자였고
포르투갈 왕좌를 개인적인 복수의 도구로 변화시킨 집착적인 남자였다. 왕으로서의 그의 첫 행동은 왕국의 행정이 아니라 기다리는 동안 세심하게 계획된 계획의 실행에 초점을 맞추었다. 참반벤 60년 1월의 추운 아침, 페드로는 왕궁에서 특별한 회의를 위해 성직자와 귀족들을 소집했다. 왕이 그의 폭탄적인 발표를 했을 때 왕자의 홀은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이네스의 죽음 전 브라간사에서 이네스 데 카스트로와 비밀리에 결혼했다. 그는 증인들, 일부는 명백히 협박당한 을 제시했고 그들은 복음서 위에 맹세하며 의식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과르다의 주교인 돈질과 그의 소지품 관리인인 에스테방 로바토는 절대적인 비밀 속에서 진행된 결혼식을 의심스럽게 정확한 세부 사항으로 설명했다. 교회는 왕관에 의해 압력을 받고 분열을 두려워하여 사후 결합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 행위로 페드로는 단지 이네스에 대한 그의 사랑을 합법화한 것이 아니라 그녀의 암살을 왕시해로 변형시켰다. 그가 그녀와 낳은 자녀들은 이전에 사생아로 간주되었지만 이제 공식적으로 포르투갈의 왕자들로서 젊은 페르난도와 경쟁하는 계승권을 가졌다. 하지만 이네스의 합법화는 그의 복수의 첫 번째 행동에 불과했다. 그의 조카이자 잔인한이라는 별명을 얻게 될 또 다른 군주인 카스티아의 페드로 1세와의 협약을 통해 그는 사랑하는 이의 암살자 2명의 송환을 확보했다. 카스티아로 도망쳤던 페로 코엘로와 알바로 곤잘베스는 사슬에 묶여 포르투갈로 끌려왔다.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 심지어 그 시대의 기준으로도 충격적인 잔인함의 광경이었다. 산타렘에서 페드로는 죄수들이 그의 앞에서 고문을 당하도록 명령했다. 그가 평온하게 식사하는 동안 그는 처형인들이 사형수들의 심장을 뽑는 것을 지켜보았다. 하나는 가슴을 통해, 다른 하나는 등을 통해. 이것은 그가 코엘로의 가슴을 가리키며 말했다. 내 사랑하는 이를 향해 뛰었다. 이것은 곤잘베스의 등을 가리키며 그의 합법적인 왕에게 등을 돌렸다. 하지만 진정으로 그의 이야기를 불멸하게 할 행동은 아직 오지 않았다. 사랑, 권력, 그리고 음침한 연극성을 혼합한 의식에서 페드로는 산타클라라 수도원에서 이네스의 시체를 발굴하도록 명령했다. 이미 상당히 부패한 상태인 시체는 왕실 의복으로 옷을 입히고 포르투갈의 왕관으로 장식되었으며 알코바사 수도원의 왕좌에 놓였다. 전체 궁정은 전례 없는 의식을 위해 소집되었다. 죽은 왕비에게 손에 키스하는 것. 한 명씩 귀족들, 성직자들, 왕국의 관리들은 왕관을 쓴 시체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부패한 손에 키스하도록 강요되었다. 이것은 페드로의 최종 복수였다. 생전에 이네스를 경멸했던 사람들이 죽음 속에서 그녀를 여왕으로 인정하도록 강요하는 것. 기괴한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젊은 페르난도는 공포와 우려가 섞인 시선으로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콘스탄자 마누엘과 페드로의 아들인 왕위 계승자는 이네스의 자녀들의 합법화로 인해 왕위에 대한 그의 권리가 위협받는 것을 보았다. 더 불안하게도 그의 아버지의 커져가는 집착을 목격하는 것은 왕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보다 죽은 이를 기리는데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았다. 포르투갈 궁정은 분열되었다. 일부는 페드로의 행동에서 죽음을 초월하는 사랑의 최고의 증거를 보았다. 다른 이들, 더 실용적인 이들은 왕국의 안정성에 대해 걱정했다. 가난한 이들에게 정의를 베풀고 강력한 이들을 처벌하는 왕은 유령에 대한 사랑을 위해 포르투갈을 계승 위기에 빠뜨릴 준비가 된 것 같은 사람이었다. 이네스에 대한 페드로의 집착은 그의 통치의 모든 측면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전에는 가난한 이들에게 정의를 베풀며 나라를 돌아다녔던 왕은 이제 알코바사 수도원에서 쌍둥이 무덤의 건설을 감독하는데 종이를 보냈다. 그 시대의 최고 예술가들에 의해 조각된 석관은 포르투갈 고딕의 걸작이었다. 그것의 돌표면에서 장인들은 금지된 로맨스의 장면들을 불멸화했고 천사들은 연인들의 이별을 슬퍼했으며 세상의 끝까지라는 비문은 그 사랑의 영원성을 선언했다. 그러나 권력의 복대에서는 왕이 정신을 잃고 있다고 속삭였다. 전에는 엄격한 정의로 유명했던 그의 공개 청문회는 불규칙해졌다. 어떤 날에는 경미한 범죄로 사람들을 사형에 처했고 다른 날에는 사랑 때문에 행동했다고 주장하는 살인자들을 용서했다.
귀족들은 그의 앞에서 주선된 결혼이나 금지된 사랑에 대한 언급을 피하는 법을 배웠고 그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깨우는 것을 두려워했다. 전에 잘 관리되던 왕실 재산은 고갈의 징후를 보이기 시작했다. 페드로는 무덤 건설과 이네스의 기억을 위한 영구적인 미사의 재산을 전용했다. 그는 그들이 비밀리에 만났던 각 장소의 채플 건설을 명령했고 그들의 사랑 이야기에 대한 시를 작곡하는 일만을 담당하는 시인들의 작은 궁정을 유지했다. 상황을 점점 더 경계심을 가지고 관찰하던 그의 아들 페르난도는 복잡한 동맹 네트워크를 짜기 시작했다. 중세 정치의 미묘함에서 교육받은 젊은 왕자는 불만족한 귀족들에게 전략적으로 접근했다. 산타렘의 그의 재산에서 개최된 비밀 회의에서 그는 이네스의 지지자들을 선호하면서 그들의 영향력이 감소하는 것을 보는 귀족들의 불만을 들었다. 특히 우려되는 상황은 이네스의 자녀들 주앙, 디니스, 베아트리즈의 상황이었다. 그들의 사후 합법화 이후 그들은 페르난도의 겉과 경쟁하는 계승권을 가진 왕자의 지위로 올라갔다. 왕위 계승자는 특히 그의 어머니와 같은 녹색 눈을 가진 주왕에게 그의 아버지가 보여주는 특별한 애정을 불안하게 관찰했다. 포르투갈, 궁정은 빠르게 파벌로 나뉘었다. 아폰수 4세의 오래된 조언자들이 이끄는 페르난도의 지지자들은 왕의 집착이 포르투갈을 파멸로 이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이네스의 암살자 중 마지막인 디오고 로페스 파체코를 여전히 피난처로 삼고 있는 카스티아와의 위험한 친밀함에 대해 경고했고 카스티아가 그녀의 자녀들을 개입의 구실로 사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카스트로의 지지자들, 주로 갈리시아와 북부 포르투갈 귀족들은 페드로가 그의 합법적인 여왕의 기억을 기리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그의 엄격한 정의와 사랑에 대한 헌신이 일반적인 정치의 소소함보다 우월한 고상한 정신의 징후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분쟁 가운데 페르난도는 비밀리의 의사와 약초학자들을 조회하기 시작했다. 신뢰할 수 있는 중개인을 통해 그는 자연적인 질병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느린 독에 대한 정보를 찾았다. 그의 아버지가 명령한 처형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자란 왕자는 그가 극도로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선택된 독은 비소와 약초를 기반으로 한 화합물로 왕의 식사에 미량으로 투여되었다. 첫 증상은 거의 알아차릴 수 없었다. 비정상적인 피로, 간헐적인 두통, 지속적인 갈증. 무덤 프로젝트에 열중하던 페드로는 처음에 이러한 신회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왕에게 가장 가까운 하인들은 미묘한 변화를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그의 식욕이 감소했고 와인잔을 들 때 그의 손이 약간 떨렸으며 그의 피부는 비자연적인 창백함을 띠었다. 이네스와의 만남을 회상하며 정원을 산책하곤 했던 보름달 밤에 이제 그는 걷기 위해 경비원들에게 기대야 했다. 상황의 아이러니는 가장 주의 깊은 관찰자들에게 피해가지 않았다. 복수를 삶의 이유로 삼았던 왕은 자신의 피해 복수에 의해 파괴되고 있었다. 여전히 뛰는 가슴에서 심장을 뽑은 사람은 이제 가족의 배신에 의해 자신의 심장이 독살되고 있었다. 독이 그의 몸에 축적되면서 페드로는 더 심각한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한때 전체 궁정에 의해 두려워하던 그의 분노의 발작은 깊은 우울의 기간으로 대체되었다. 그는 마치 그의 시간이 다해가는 것을 예감하는 것처럼 이네스의 옆에 자신을 위해 건설하게 한 빈 무덤을 명상하는 데 시간을 보냈다. 367년 초 페드로 1세의 쇠퇴는 더 이상 포르투갈 궁정에서 숨길 수 없었다. 한때 그의 육체적 힘과 인상적인 존재감으로 알려졌던 왕은 이제 알코바사 수도원에 그의 처소를 거의 떠날 수 없었다. 한때 복수의 칼을 확고한 힘으로 휘두르던 그의 몸은 눈에 띄게 쇠약해졌다. 왕국의 모든 구석에서 소집된 왕실 의사들은 끝없는 공의회에 모여 그들의 군주를 소모시키는 신비한 질병에 대한 이론을 논쟁했다. 수도원의 아침은 불길한 의식으로 변했다. 왕실, 피를 정화하려는 시도로 사혈이 시행되었고 의학에 특화된 수도사들은 점점 더 정교한 물약을 준비했다. 왕실방은 중세 의학 실험의 방이 되었다. 악령을 쫓기 위해 방향성 약초가 태워졌고 보석들은 잠재적인 독을 중화시키기 위해 그의 와인에 담겨졌으며
라틴어 기도는 복도를 통해 밤낮으로 울려 퍼졌다. 그의 독살에 대한 진실은 처음에는 패턴을 알아차린 가장 가까운 하인들 사이에서 유통되기 시작했다. 왕실 시종은 특정 식사가 별도로 준비되는 방식과 페르난도에게 충성스러운 특정 하인들이 개인적으로 왕을 모시는 것을 고집하는 것을 관찰했다. 소문은 곧 이미 분열된 포르투갈 궁정을 더욱 분열시키며 권력의 복도에 도달했다. 일부는 왕위를 물려받기 위한 그의 커져가는 조바심과 이네스의 자녀들에 대한 두려움을 인용하면서 페르난도를 직접적인 주모자로 지목했다. 다른 이들은 카스티아 귀족들을 비난했고 페로 코엘로와 알바로 곤잘베스의 처형에 대한 늦은 복수를 제안했다. 시체에 왕관을 씌운 것으로 교회를 모독한 것에 대한 신성한 처벌로 왕의 질병을 보는 사람들도 있었다. 페드로는 쇠약해진 상태에서도 소문에 무관심하지 않았다. 점점 더 드물어지는 명료한 순간에 그는 그의 아들이 복수의 길에서 그의 발자취를 따르는 방식을 쓰라린 아이러니로 관찰했다. 한때 잔인한 처형을 명령했던 왕은 이제 그가 다른 이들에게 제공했던 같은 보복의 잔을 맛보고 있었다. 점점 더 빈번해지는 그의 열병으로 인한 헛소리에서 페드로는 그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을 다시 경험했다. 그는 이네스가 존재하는 것처럼 그녀와 대화했고 그들의 사냥, 산타클라라의 정원에서의 비밀 만남, 포르투갈 별 아래에서 속삭인 영원한 사랑의 약속을 다시 이야기했다. 다른 순간에는 그는 그의 복수를 다시 경험했다. 이네스의 암살자들의 처형을 다시 명령하고 그들의 심장이 어떻게 뽑혔는지 불안한 세부 사항으로 설명하며 다시 한번 기괴한 사후 대관식을 지휘했다. 그를 방문하도록 허락된 소수의 궁정인들은 불안한 장면을 보고했다. 왕은 격렬한 명료함의 순간 이미 오래전에 처형된 적들에 대한 사형 선고를 내리는 과 깊은 우울의 기간 사이를 오갔는데 이 기간 동안 그는 그의 청년 시절에 이네스를 위해 작곡한 사랑시를 낭송했다. 수도원 예배당에서 페르난도는 매일 미사에 참석하며 아버지의 건강에 대한 그의 걱정을 공개적으로 보여주었다. 그러나 뒤에서는 그는 이미 자신의 대관식을 위한 준비를 교회와 협상하고 있었다. 몇 년 전 페드로와 이네스의 사후 결혼을 합법화했던 리스본의 주교는 이제 그의 암살자를 포르투갈의 새 왕으로 기름 부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항상 변화의 바람에 주의를 기울이는 귀족들은 미묘하게 페르난도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페드로에게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은 죽어가는 왕과 연관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궁정에서 떠날 구실을 찾았다. 이네스의 자녀들의 합법화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이제 미래의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며 항상 페르난도를 유일한 합법적인 상속자로 여겼다고 보장했다. 배신의 원이 피할 수 없이 다쳤다. 페드로 복수를 그의 삶의 이유로 만들고 금지된 사랑을 불멸의 전설로 변화시킨 왕은 이제 그의 최종 심판에 직면했다. 고발자와 변호인이 있는 공개 재판이 아니라 와인잔의 한 방울씩 그의 왕실 식탁의 요리와 함께 제공되는 조용한 평결이었다. 그의 마지막 명료한 순간에 페드로는 그의 운명의 시적 대칭을 이해하는 것 같았다. 이네스에 대한 사랑을 위해 자신의 아버지에게 도전했던 그는 이제 그의 아들의 증오에 의해 파괴되고 있었다. 그의 혈관에 흐르는 독은 단지 그가 시작한 폭력의 순환의 물질화였으며 그의 마지막 움직임을 찾는 사랑과 죽음의 기괴한 춤이었다. 367년 1월 18일 알코바사 수도원의 종이 포르투갈에 페드로 1세의 죽음을 알리며 울렸을 때 한 시대가 끝나갔다. 그의 사랑 이야기를 전설로 변화시킨 왕은 그가 살았던 대로 죽었다. 이네스를 부르며 그를 돌보던 수도사들에 따르면 그의 마지막 순간은 그의 몸이 그가 건설하게 한 무덤에 놓이도록 보장하는 데 헌신되었고 영원히 그의 사랑하는 이의 무덤을 향하도록. 페드로의 죽음은 그의 동시대인들이 병적인 매력으로 관찰한 일련의 사건을 촉발했다. 그의 몸은 왕에게 마땅한 모든 명예로 준비되었고 그가 한때 이네스의 시체에 놓게 한 왕실 상징으로 옷을 입혔다. 그의 죽은 여왕에게 양보했던 왕관이 이제 그의 생명이 없는 머리 위에 놓였다. 그를 알코바사의 무덤까지 데려간 장례 행렬은 조용한 군중에 의해 동행되었다. 정의로운 자로 그를 알았던 대중과 이미 새 왕에게 경의를 표하는 귀족들이 섞여 있었다. 페르난도는 억제된 긴장에
분위기 속에서 왕위를 물려받았다. 왕으로서의 그의 첫 행동은 왕국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구실해 아버지 통치의 마지막 몇 년에 대한 조사를 명령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이는 페드로의 옛 동맹자들과 카스트로의 지지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숙청을 의미했다. 한때 포르투갈 궁정에서 그토록 강력했던 이네스의 형제들은 서둘러 카스티아로 도망쳤다. 이네스의 자녀들 주앙, 디니스, 베아트리즈은 강렬한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그들이 반대 세력의 수렴점이 될 것을 두려워한 페르난도는 처음에는 그들을 궁정에서 엄격한 감시해두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그의 통치가 점점 더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그의 이복 형제들에 대한 그의 태도는 더 엄격해졌다. 주앙과 디니스는 결국 카스티아로 도망쳐 복잡한 이베리아 정치 체스에서 중요한 말이 될 것이었다. 그러나 페드로와 이네스의 이야기는 죽기를 거부했다. 그 이후 몇 년 동안 음유시인들과 연대기 작가들은 그들의 비극을 가장 지속적인 포르투갈 전설 중 하나로 변화시켰다. 이네스의 잔인한 처형, 페드로의 무자비한 복수, 기괴한 사후 대관식, 시체에게 한 손 키스, 이야기의 각 요소는 역사적 사실과 시적 정교함을 혼합하여 수없이 확대되고 재구성되었다. 비참한 전쟁과 의심스러운 정치적 결정으로 특징지어진 페르난도의 통치는 그의 아버지의 낭만적 인물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대조로 작용했다. 페드로가 사회적 정치적 관습 위에 사랑을 높인 왕으로 기억되는 반면 페르난도는 포르투갈을 거의 파멸로 이끈 군주로 역사에 남았다. 그가 아버지를 죽이는 데 사용한 독은 은유적으로 그 자신의 통치도 독살했다. 역사적 아이러니는 여러 형태로 나타났다. 페드로가 그렇게 선호하고 페르난도가 파괴하려 했던 카스트로는 결국 카스티아에서 번성했고 그들의 정치적 영향력은 세대에 걸쳐 살아남았다. 페드로가 시행하고 페르난도가 해체하려 했던 사법개혁은 너무 효과적임이 입증되어 그의 후계자들에 의해 점차적으로 복원되었다. 심지어 페드로에 의해 시작된 포르투갈 왕들이 직접 정의를 행사하기 위해 왕국을 순회하는 관행은 그의 여러 후계자들에 의해 유지된 전통이 되었다. 하지만 페드로와 이네스의 유산이 가장 큰 차원에 도달한 것은 문화 분야였다. 그들의 이야기는 세대에 걸친 예술가, 시인, 작가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루이스 데 카몽이스는 루시아다스의 가장 기억에 남는 시구 중 일부를 그들에게 헌정하여 이네스의 황사의 목과 페드로의 압도적인 열정을 불멸화했다. 화가, 조각가, 극작가들은 수세기에 걸쳐 이 사랑, 죽음, 복수의 서사로 반복적으로 돌아왔고 그 안에서 인간 조건의 영원한 요소를 발견했다. 알코바사에 있는 페드로와 이네스의 고딕 무덤은 단지 포르투갈 중세 예술의 걸작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초월한 사랑의 유형적 상징이 되었다. 차가운 돌 몇 미터에 의해 분리되었지만 세상의 끝까지라는 비문에 약속된 대로 영원히 연합되어 연인들은 그들의 석관에 조각된 세부 사항을 관찰하는 방문객들을 계속 매혹시킨다. 그들의 삶, 죽음, 그리고 초월적 연합의 장면들. 몇 세기 후 고고학자들이 복원 작업을 위해 무덤을 열었을 때 그들은 페드로와 이네스가 실제로 서로 얼굴을 마주보도록 놓여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전설에 따르면 최후의 심판날에 그들의 첫 시선이 서로를 향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마지막 친절함, 아마도 페드로가 그의 마지막 순간에 명령했을 것은 포르투갈의 역사를 변화시킨 사랑의 마지막 증거로 봉사한다. 페드로와 이네스의 진정한 승리는 폭력과 복수로 표시된 역사적 인물이 아닌 삶과 죽음의 장벽을 초월한 영원한 사랑의 상징으로 집단, 기억 속에 살아남는 것이었다. 페르난도를 포함한 그들의 동시대인들이 점차 잊혀지거나 단지 그들의 실패로만 기억되는 동안 페드로와 이네스는 그들조차도 상상하지 못했을 불멸의 형태를 정복했다. 이야기의 끝. 그리고 당신 고귀한 시청자, 우리와 함께 역사의 어두운 홀을 걸었던 당신, 이 여정에서 무엇을 가져가십니까?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감동을 주었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살아있고 강렬한 역사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공유하세요. 그리고 다음 에피소드를 놓치지 마세요. 우리는 미친 여왕과 그림자의 제국, 스페인의 이사벨 1세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거기서 만나요.